딱 얘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사실 얘는 기분 나쁘잖아요. 난 그런 것만 갖고 있는 사람 아닌데. 그렇잖아요. 저도 사실 버크만 만나기 이전에 뭐 MBTI 엄청난 광팬이었고 그다음에 애니어그램이 엄청난 광팬이었거든요. 과연 내가 이런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됐고 어떻게 이 진단 도구가 나를 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너지를 더 낼 수 있을까? 알게 되는. 그래서 자기 이해로부터 확장. 그 다음에 동료에게 확실하게 확장될 수 있는 좋은 진단 도구다. 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피플 교육 컨설팅 대표 송아라입니다. 제가 이제 뵙기 전에 버크만 진단이라는 걸 진행을 했잖아요. 네. 오늘 그 결과를 알려주신다 그래서 네. 이분은 또 나를 탈탈탈 터지겠구나. 오늘 많이 털리겠구나. 아닙니다. 네. 뭐 대충은 설명을 들었는데 의외였어요. 나한테 그런 면이 있었구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요. 맞아요. 버크만은 내가 정의 내리지 않았던, 내가 몰랐던 부분도 다방면으로 볼 수 있는 진단 도구라서요. 네. 새로운 나를 알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해보고 싶은 게 또 생기기도 했고요. 네. 오늘 좀 이야기 이렇게 나누다 보면 여러분도 좀 팁을 네. 좀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좋습니다. 버크만 진단이 뭔지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네. 그거부터 먼저 설명하고 갈게요. 네, 요즘 조직에서 사실 소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지 않은 조직이 없고 또 갈등이 없는 조직이 없습니다. 네. 소통과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워크숍이나 강의를 요청하실 때 버크만 진단을 되게 많이 요청하시는데요. 버크만 진단이라고 하는 건 이제 버크만 박사에 의해 만들어진 성격 유형 도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51년도에 이렇게 개발이 되어졌고요. 이것들이 일반인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에게 굉장히 적합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회사에서 하기에 굉장히 좀 좋은 진단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약 70년 동안 데이터 기반이 약 300만 건 이렇게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지고 있고 대부분 이렇게 진단 도구를 보게 되면 뭐 홀랜드다라고 하면 직업 흥미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뭐 MBTI, 디스크 이런 애니어그램 이런 것들은 성격 유형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근데 버크만은요. 흥미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방식 그다음에 일 처리 방식까지 굉장히 다방면적으로 다면적이고 그렇게 입체적인 아주 매력적인 진단 도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온라인 진단을 진행하고 나서 교육에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는 100% 온라인 사전 진단을 하고 있고요. 문항 자체가 사실 많아요. 어떠셨어요? 네. 정말 왜 끝이 없지 이러면서 하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마무리는 되어 있었고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열문항으로 나를 진단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버크만 진단이 298문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관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게 된 진단 도구이다 보니까 그것들을 강의 시간에 체크하고 있으면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온라인으로 카카오톡으로도 진단하실 수 있고요. 이메일로도 진단하실 수 있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결과값을 그대로 제가 강의 안에 녹여서 만들어 갑니다. 각 조직에 맞는 맞춤형 강의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그 실질적인 솔루션을 딱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단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니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버크만은 구체적으로 뭘 다루는 건가요? 관계적인 부분을 다루고요. 그러니까 대인관계 방식이 이 사람이 어떠한가를 다루고요. 그다음에 일처리 방식이 어떠한가를 다룹니다. 물론 내가 사회생활하는 모습과 대인관계의 모습과 일처리하는 모습이 같은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분이 바로 대표님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를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도 일만 하진 않잖아요, 인생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직장 생활도 하는 거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직장 생활에서 힘들었던 나의 모습들을 어떻게 하면 좀 리프레시할 수 있고 업시켜갈 수 있을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고 만족스럽게 여기는 흥미에 대해서도 좀 다뤄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 생활에서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좀 리프레시할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도 같이 제공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직에서 이 성격 유형을 알게 되면
뭐가 좋은지. 네. 특히나 버크만은 내가 몰랐던 무의식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드러내주기 때문에 나에 대한 확장성이 굉장히 좀 높고요. 아, 나는 성격이 이렇지만 일 처리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구나. 그럼 내가 일 처리하는 방식과 우리 상사가, 우리 팀장님이 일 처리하는 방식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버크만에서 말하는 일 처리 방식은 그 사람이 일 처리하는 강점이거든요. 역량 평가는 아닙니다. 역량은 아니지만 다양한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을 많이 쓰는 사람이고 이 방법이 특화되어 있습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조직 안에서 일 처리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 같은가를 좀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시너지를 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도 좀 제공을 해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인관계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 사람을 되게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얘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사실 얘는 이런 사람이라 들었을 때 얘는 기분 나쁘잖아요. 난 그런 것만 갖고 있는 사람 아닌데.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몰라. 모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는 이런 사람이야. 단편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면 기분이 썩 좋지 않죠? 아, 이 사람의 속마음은 이렇구나. 우리 조직에 이걸 원했구나. 그러니까 좀 진정성 있게 소통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너지를 더 낼 수 있을까 알게 되는. 그래서 자기 이해로부터 확장. 그 다음에 동료에게 확실하게 확장될 수 있는 좋은 진단도구다.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뭐 성격 유형 검사를 한 후에 네. 조금은 조심해야 되거나 그러니까 좀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 느끼는 분들도 가끔 계시잖아요.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진단해가지고 맞아요. 그걸로 평가하나요? 맞아요. 뭐 이런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네, 우리 대표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버크만 진단뿐만 아니라 성격 유형 검사로 많이 강의를 진행하거나 워크숍 진행할 때 팔짱 끼고 이런 것들로 나를 재단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사실 버크만 만나기 이전에 뭐 MBTI 엄청난 광팬이었고 그다음에 애니어그램이 엄청난 광팬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진단 도구를 하면서 과연 내가 이런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됐고 어떻게 이 진단 도구가 나를 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 왜냐면 그 단어가 주는 해석이 그렇죠. 오해석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진짜 그런 게 아닌데 그러고 싶다 예측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맞아요. 우리가 성격 검사를 한 후에 조심해야 될 점이 있다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내가 성격 검사 유형의 결과값으로 변명을 한다거나 저는 이런 사람이니까 안 돼요 라고 하시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격 유형 검사도요. 우리 인간의 좀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경향성을 본 것이지 나라고 하는 사람 나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예를 들어 버크만은 컬러로 얘기하니까 저는 블루라서 안 돼요. 레드라서 안 돼요. 이렇게 조직 생활에서 변명으로 그걸 방패로 삼는다던가. 네, 그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런 성격 검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컬러는 이런 유형이야. 너 블루였어? 너 옐로우였어? 내가 알지. 내가 당연히 너를 알아. 라는 식의 접근은 무례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경향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부분을 좀 인지하면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1대1로 존중의 마음으로 좀 접근하고 동료를 좀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이 사람이 내가 모르는 이런 면이 있었구나. 네네. 이런 이해 차원이지 낙인 찍듯이 네. 너는 이래 이거 네네. 되게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는 이번 그 진단을 통해서 네. 굉장히 의외였던 게 처음에 이제 흥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저의 흥미가 음악하고 예술이어가지고 내가 이랬거든요 정말. 왜 그런 결과가 나온 건지 나한테 내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흥미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 내면에 있는 거예요. 사실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영역이고 감추었던 영역이에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버크만에서 말하는 흥미는 즐겁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저는 이걸 할 때 만족스럽습니다. 성취감을 느낍니다. 이게 저에게 힘이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버크만은 10가지 흥미에 대해서 다루는데 가장 높은 점수가 우리 대표님은 음악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평소에 음악 많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보니까 네. 이렇게 집에서 쉴 때 음악 많이 틀어놓고 이동할 때 음악 많이 듣고 심지어 샤워할 때도 음악을 틀어놓고 음악과 함께하는 인생이네요. 네. 뭔가 얘가 이렇게 주변에서 흘러줘야 좀 네. 마음의 편안을 찾는 것 같아요. 가령 어떤 장르를 많이 들으시나요? 그날 기분에 따라서 다른데 네. 최근에 저는 좀 조용한 음악을 많이 듣습니다. 뭐 차분한 클래식도 음악. 좀 차분한 거, 가요도 조금 차분한 거. 이렇게 방방 뜨진 않더라고요. 최근에. 마음의 좀 정리?
위로. 부분이 위로가 좀 필요할 필요한가 수 봐요. 있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음악이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라고 정의 내리지 못했을 수 있거든요. 한 번도 생각하지 그쵸. 못했거든요. 정의 내리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내가 무의식 중에 늘 음악과 함께 했다라면 음악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되어주는 거고 위로가 되어지는 영역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되게 놀랐던 게 최근에 뭔가 이제 취미 활동을 하고 싶은데 뭘 할까 하다가 어린 시절에 배웠다가 한참 끊었던 피아노를 다시 배우고 그러시군요. 피아노가 뒤적거리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좋은 선택이시네요. 우리 대표님이 지금 굉장히 바쁘게 일하시잖아요. 이 일하는 과정 가운데 이 음악이 주는 나에게 만족감, 음악이 주는 나의 위로감, 그게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근데 내가 일상생활에서는 그것들을 정의 내리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일상생활에 정말 일만 하다 보니까 흥미? 뭐 이런 것을 그쵸. 따로 이렇게 떠올려서 생각해 본 적이 맞아요, 없거든요. 이런 분이 있어요. 음악 점수가 높은데 저는 음악 안 듣는데요 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음악의 본질은 하모니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조화로운 게 중요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상황의 조화, 관계의 조화가 중요하신 그 가치를 갖고 계신 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사실 업무하면서 드러나는 성격 말고 마음속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가 조화로움일 수 있어요. 평화로움과 조화, 균형, 정화로움. 이런 균형. 거.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와, 네. 이게 진단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해석을 잘해야 돼. 맞습니다. 내공이 있어요. 그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10가지 흥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한 가지 우리 조직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내가 왜 그 생각을 했고 왜 이것들이 흥미로 나왔는지 서로 소통하면서 나를 좀 발견하고 우리 구성원들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피아노 학원 등록하러 갈게요. 볼게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나누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우리 버크만에서 행동과 욕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더 재밌으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갑자기 구독, 좋아요 이거 나와야 될 것 같아. 볼게요.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